미사일이야! 엎드려! 위험해! 도망쳐! 중동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UAE 상공에 정미사일이 쏟아졌고 미국산 패트리엇은 먹통이었습니다. 펜타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가 터졌습니다. 한국은 빠져! 한국 같은 나라가 뭘 하겠다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책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때 단 하나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도 상상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전례가 없었습니다. 방산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던 방식이었습니다. UAE 국왕은 그 제안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측근들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방이 35억 달러짜리 초대형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영상 마지막에 전부 밝힙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채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르완 알카심이라고 합니다. 중동 방산 시장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전 UAE 국방부 자문위원이었고 지금은 중동어 전략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까지 세계 방산 강국들과 셀 수 없이 많은 계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중동 방산 시장은 완벽한 미국의 동무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그리고 UAE까지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은 전부 미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F-35 전투기, 블랙호크 헬기 같은 무기들은 중동 왕족들에게 일종의 신분증과도 같았습니다. 미국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군사적 위상을 증명하는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이 질서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동 방산 시장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은 삼성 반도체나 현대 자동차를 떠올렸지 무기를 떠올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 앞을 지나가는 바이어들의 표정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업체가 UAE에 접촉하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뭘 팔겠다는 거지? 김치 냉장고라도 파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한국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 방산을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의 서열은 확고했습니다. 최상위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었고 그 아래에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특수한 위치에서 첨단 무기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섯 나라가 중동 방산 시장의 95%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서열 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UAE의 안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멘 내전이 격화되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쏘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근처만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 범위는 빠르게 넓어졌고 마침내 UAE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UAE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 상공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 소식이 뉴스를 통해 연일 전해졌습니다. 학교와 관공서에 대피 훈련 지침이 내려왔고 공항 주변에는 긴급 방공 태세가 발령되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UAE가 하루아침에 미사일 위협 아래 놓인 것입니다. 국왕을 비롯한 지도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공 체계의 확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장 하늘을 지킬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미사일 하나가 아부다비 시내에 떨어지는 순간 UAE의 국가 신용도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국이라는 타이틀도 안보 없이는 모래 위의 성에 불과했습니다. UAE 지도부는 이 문제를 국가 존망의 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UAE가 가장 먼저 찾은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 패트리엇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UAE와 미국은 오랜 동맹 관계였고 이미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 거래를 해온 사이였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미국에 요청하면 당연히 빠르게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동맹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UAE는 미국 국방부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UAE는 즉시 전액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급한 상황이었기에 UAE 측은 최고위급 채널을 통해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UAE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출 허가 심사에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돌아온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UAE 국왕은 이 답변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국왕의 표정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의 태도는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무기 운용에 대한 통제권 요구, 제3국 재수출 금지 조항, 미국 기술자 상주 조건 등 온갖 까다로운 조건이 뒤따랐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내고 사는 쪽이 을이고 파는 쪽이 갑인 구조였습니다. UAE처럼 수천억 달러의 오일머니를 가진 나라조차 미국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동 방산 시장의 뒤틀린 현실이었습니다. UAE 지도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무기를 사주고 미군 기지까지 제공한 충실한 동맹에게 돌아온 답변이 고작 1년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왕은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미국을 대신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고 기존 방공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UAE는 미국 외의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급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그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은 중동에서 아무런 실적도 없었고 검증된 무기 체계도 없었습니다.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풀 수 있을 리 없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은 UAE 국방부 내에서 거의 농담처럼 퍼졌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나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 한 명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자신감으로 여기에 끼어드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 자체가 중동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 소규모로 무기를 판매한 적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중동의 방산 바이어들은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만을 원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은 걸프전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도 리비아 작전에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무기는 그런 실전 기록이 전무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국가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중동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은 UAE에 공식적인 미팅을 요청했고 놀랍게도 UAE 국방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1년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국과의 미팅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UAE 측은 한국이 무엇을 제안하든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른 대안도 살펴봤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방산업체 대표단이 직접 아부다비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배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UAE 측 인사들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형식적인 악수가 오갔고 자리에 앉자마자 UAE 측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긴장하면서도
확신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단의 수석 협상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은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솔직히 UAE 측 인사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랑은 어느 나라 방산 업체든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시계를 슬쩍 확인하며 언제 끝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측이 비호복합이라는 무기 체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비호복합은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기관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하나의 차량에 통합한 복합 무기였습니다.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과 헬기, 순항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주로 사용하는 저고도 드론 공격에 특화된 장비였습니다. UAH 인사 몇 명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협상가가 화면을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판매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UAE 측 인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협상가는 다음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군이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비호복합 시스템을 UAE에 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빌려드리겠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빌려준다는 것은 방산 역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제안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측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새로 생산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한국 군이 사용하고 있는 현역 장비를 빼서 UAE에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대기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운송 기간만 있으면 바로 전력화가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1년을 기다리라고 한 그 문제를 한국은 단 몇 주 안에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UAE 측 인사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형식적인 미팅이라고 생각하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자세를 바로잡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한국 측 대표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한국 측 수석 협상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이 제안이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국군의 현역 장비를 타국에 빌려준다는 것은 자국의 방어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나라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자기 나라 하늘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상대국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니까요. 한국은 그만큼의 각오를 가지고 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UAE 측은 그 각오의 무게를 즉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렌탈이라는 방식은 UAE에게 또 다른 이점이 있었습니다. 구매 계약은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이 들지만 렌탈은 비용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UAE에게 돈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핵심은 속도였습니다. 구매 절차에 수반되는 복잡한 계약 협상과 의회 승인과 기술 이전 협의를 전부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제안은 UAE가 가장 절박하게 원하던 즉시 전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UAE 국방부 복도에서 저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아까 한국을 조롱했던 바로 그 동료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쳤거나 아니면 천재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방산 외교의 판을 완전히 뒤엎는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UAE가 바로 한국의 제안을 수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놀라움은 별개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자국 방공망에 편입시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였습니다. UAE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미국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내부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벌어진 일이 진짜 놀라운 대목입니다. 한국의 제안에 마음이 기울기 시작한 UAE가 추가 조건을 제시했을 때 한국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또 한 번 뒤엎었습니다. 보통 무기를 팔려는 나라는 중동의 돈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대응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UAE가 한국의 렌탈 제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아부다비에 머물며 UAE 국방부와 연일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분위기는 첫 미팅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UAE 측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제시한 렌탈 방식의 세부 조건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진지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에서 UAE는 당연하다는 듯이 추가 요구 사항들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무기를 도입할 때 의뢰 요구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의 이전, 소스코드 공개, 현지 정비 능력의 완전한 이양, 그리고 향후 제3국 재수출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기를 사는 것을 넘어서 그 무기를 만드는 기술까지 통째로 넘기라는 요구였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 앞에서 이런 조건을 거절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중동 방산 시장의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를 팔면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 이전에 동의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핵심 기술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기술 공유를 약속하며 계약을 따내곤 했습니다. 중동 왕족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통했습니다. 누구도 중동의 돈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UAE 측은 한국도 당연히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중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신참이었고 이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 방산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어떤 조건이든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동의 돈과 한국의 절박함, 이 조합이라면 결과는 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측 수석 협상가는 UAE의 추가 요구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UAE 측 인사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방산 협상에서 파는 쪽이 사는 쪽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거절한 것은 구체적으로 핵심 소스 코드의 공개와 원천 기술의 완전 이전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호복합 시스템의 운용 기술과 정비 교육은 충분히 제공하겠지만 이 무기의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 소스 코드만큼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자산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넘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UAE 측의 첫 반응은 불쾌함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지불할 준비가 된 고객에게 조건을 거절하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분위기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UAE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 대표단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계약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압박의 강도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석 협상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저희가 이 기회의 크기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을 넘기는 순간 이 무기의 가치는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도 위험해집니다. 저희는 그런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한국 대표단의 눈빛에는 동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업계에서 수많은 협상을 지켜봤습니다. 중동의 돈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은 나라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조차 때로는 타협했고 프랑스는 더 적극적으로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산 수출 경험이 일천한 한국이 중동 최대의 고객 앞에서 당당하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방산 협상 중 가장 대담한 장면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거절이 만들어낸 심리적 효과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불쾌했던 UAE 측의 반응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나니 오히려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토록 지키려는 기술이라면
그만큼 대단한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UAE 측 내부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엄청난 심리적 역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기술이라면 굳이 지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넘기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십억 달러의 계약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핵심 기술을 지키겠다고 버텼습니다. UAE 측은 이 행동에서 한국 무기 체계의 진짜 가치를 읽어낸 것입니다. 거절이 오히려 최고의 마케팅이 된 셈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미국과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미국도 거절을 했습니다. 1년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거절은 관료주의적 오만이었고 한국의 거절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었습니다. 같은 거절이었지만 품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의 거절 앞에서 UAE는 분노를 느꼈지만 한국의 거절 앞에서는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가 이후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히 거절만 하고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은 거절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소스 코드는 넘길 수 없지만 UAE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기술 교육은 완벽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향후 UAE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업그레이드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동시에 다른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균형 잡힌 태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아닌 명확한 원칙 위에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UAE 측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저에게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한국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UAE 지도부의 심리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거절과 동시에 보여준 유연한 대안 제시는 UAE 내부의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을 기다리자던 신중로는 힘을 잃었고 한국과 함께 가자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약이 성사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UAE 내부에서 한국과의 계약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지만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실전 검증이었습니다. 아무리 제안이 파격적이고 협상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해도 무기 자체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UAE 국방부는 한국의 비호복합 시스템의 실사격 시연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요청을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락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측에서 먼저 시연을 제안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자국의 무기 체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연 날짜와 장소가 확정되었고 UAE 국방부에서는 최고위급 군 관계자들이 직접 참관단으로 나섰습니다. 이 시연의 결과가 계약의 성패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연 당일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UAE 참관단은 최신 장비로 무장한 평가팀까지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국 운용팀은 비호복합 시스템을 사막 한가운데 배치하고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저도 참관단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표적 드론이 저고도로 빠르게 접근해 왔습니다. 후티 반군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격 패턴을 그대로 재현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비호복합의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자마자 추적이 시작되었고 사격 준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포탑이 자동으로 회전하며 표적을 정조준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참관단의 시선이 비호복합에 고정되었습니다.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짧고 정확한 사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 드론이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채 3초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참관단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비호복합은 즉각적으로 포탑을 전환하며 두 번째 표적까지 정확하게 격추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표적까지 연이어 투입되었습니다. 다중 표적 동시 대응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호복합은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모든 표적을 격추했습니다. 기관포와 미사일을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며 사용하는 모습은 UAE 참관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장비는 단 한 번의 오작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났을 때 UAE 참관단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 무기 시연이 끝나면 참관단은 냉정하게 평가 결과를 정리하고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그것이 전문가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UAE 국방부의 최고위급 장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운용팀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의 지휘관과 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악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UAE 국방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패트리엇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카테고리가 다르지만 적어도 드론 방어에 관해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은 고고도 탄도 미사일 방어에 특화된 시스템이었고 적어도 드론에 대한 대응에는 오히려 한국의 비호복합이 더 적합했던 것입니다. 시연 결과 보고서는 즉시 UAE 최고 지도부에 올라갔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비호복합 시스템은 현재 UAE가 직면한 저고도 드론 및 순항 미사일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실전 배치까지의 소요 시간이 경쟁 시스템 대비 압도적으로 짧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지도부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UAE 국왕에게 최종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국왕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하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1세기던 UAE의 방산 도입 역사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나라가 핵심 방공 체계의 파트너로 선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비호복합 렌탈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약속대로 자국에서 운용 중이던 비호복합 시스템을 신속하게 UAE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용 수송기가 한국에서 출발하여 아부다비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미국이 1년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시간을 한국은 불과 몇 주 만에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UAE 군 관계자들은 이 속도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군사교관단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UAE 군 장병들에게 비호복합의 운용법을 직접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체계적이고 철저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UAE 군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현지에 상주하며 밤낮 없이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이 모습은 UAE 군 장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기만 넘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한국의 태도가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호복합이 UAE 본토에 실전 배치되던 날,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도열한 비호복합 차량들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한국 방산을 비웃었던 제가 지금 한국 무기가 UAE의 하늘을 지키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호복합 렌탈 계약의 성사는 그 자체로도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이 계약이 만들어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중동 전역에 퍼지면서 벌어진 일들은 미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연쇄 반응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호복합이 UAE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은 중동 방산 시장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이 소식이 퍼진 경로는 공식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왕족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는 비공식적인 정보망이 존재합니다. 왕족끼리의 사적인 만찬, 군사 행사에서의 귓속말, 그리고
각국 대사관을 통한 첩보 교환이 그것입니다. 한국이 자국군의 현역 장비를 빼서 UAE에 빌려줬다는 소식은 이 모든 경로를 통해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는 UAE보다 더 직접적으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사우디 국경 지역에는 거의 매주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들었고 미국산 패트리엄만으로는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저고도로 침투하는 소형 드론에 대해서는 패트리엇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우디 군부는 UAE가 도입한 한국의 비호 복합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라는 점에 즉각적으로 주목했습니다. 카타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 안보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나라가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카타르 역시 기존의 미국과 프랑스에 의존하던 방공 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한 것은 카타르에게도 매력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까지 걸프 협력회의 소속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한국 방산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전부 미국 무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고 미국의 고압적인 판매 방식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UAE에 보여준 파격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은 이들 국가에게 미국이 아닌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의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심이 하나의 거대한 계약으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천궁2는 비호복합과는 차원이 다른 중고도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였습니다. 쉽게 말해 비호복합이 낮게 날아오는 드론을 잡는 방패라면 천궁2는 하늘 높이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창이었습니다. UAE는 비호복합으로 저고도를 막고 천궁2로 중고도를 막는 다층 방어 체계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 이것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비호복합 렌탈이 신뢰를 쌓기 위한 마중물이었다면 천궁2 계약은 본격적인 대형 수출의 서막이었습니다. UAE 측은 천궁2에 대한 기술 브리핑을 요청했고 한국은 즉시 응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미팅 때 한국을 무시했던 그 UAE 관계자들이 이제는 한국 대표단을 최고위급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회의실의 좌석 배치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천궁2의 성능은 UAE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은 천궁2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수차례의 실사격 시험에서 100%에 가까운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천궁2의 가격은 미국의 패트리엇 대비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발사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UAE에게 결정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궁2 계약 협상은 비호복합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비호복합 렌탈을 통해 이미 한국과 UAE 사이에는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것, 무기의 품질이 검증되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단순한 무기 장사꾼이 아니라 진정한 안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상태였습니다.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 협상은 순항했습니다. 천궁2 계약이 공식 발표되었을 때 그 규모에 전 세계 방산업계가 경악했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중동에서 미국이 아닌 나라가 이 규모의 방공 시스템 계약을 따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동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공식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충격과 당혹 그 자체였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어떻게 한국의 중동 시장을 빼앗겼는지에 대한 긴급 분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수십 년간 당연시했던 중동 시장의 독점 구도가 처음으로 깨진 것에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패트리엇의 납품 지연과 고압적인 판매 조건이 UAE를 한국으로 떠밀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은 기존 강자들의 파이가 줄어든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자국의 크로탈과 미스트랄 방공 시스템이 한국의 비호복합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의 한국 부스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한국 부스 앞에 이제는 중동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미팅을 요청하는 사람들로 한국 부스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도 그 전시회에 참석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격세지감이라는 말의 뜻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중동 방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 긴 납품 기간, 까다로운 조건, 그리고 고객을 동맹이 아닌 을로 대하는 태도에 지친 중동 국가들의 갈증을 한국이 정확하게 해소해 준 것입니다. 비호복합 렌탈이라는 전례 없는 방식은 바로 이 갈증에 대한 한국만의 해답이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만들어낸 이 성공의 파장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캐구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호주도 한국 방산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UAE에서 시작된 K방산의 신화가 글로벌 규모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비호복합 렌탈이라는 한 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왜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저 같은 중동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숫자나 성능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몇 년 전에 저 자신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을 비웃었던 그때의 저를 말입니다. 김치 냉장고라도 파는 건가 하고 웃었던 그 회의실의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저력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만의 실수가 아니라 중동 방산업계 전체의 실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이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비호복합의 사격 시연은 압도적이었고 천궁 둘의 기술력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변하게 만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UAE를 대하는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UAE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함께 위기를 넘어야 할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 년간 동맹이라고 불렀던 UAE가 생존의 위기에 처했을 때 1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수출 허가가 복잡하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관료주의 뒤에 숨었습니다. 미국에게 UAE는 동맹이 아니라 고객이었고, 그것도 가장 까다롭게 관리해야 할 고객이었습니다. 무기를 팔아주는 것 자체가 시혜라는 듯한 태도를 미국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UAE가 급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국군의 현역 장비를 빼서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 군사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체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국의 방어력에 일시적인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국의 안보를 챙기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정입니다. UAE 지도부가 감동한 것은 바로 이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동의 돈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했을 때 한국은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기술 주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장사하려는 나라는 많았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장사하려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것이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30년을 보내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산 거래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무기라도 그것을 만든 나라를 신뢰할 수 없으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쌓이면 하나의 계약이 10개의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비호복합이라는 하나의 렌탈 계약으로 천궁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신뢰가 만들어낸 도미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방산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E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방산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인도까지 한국 방산에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들의 목록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 러시아에 이은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UAE 비호복합 렌탈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저는 가끔 한국 방산 관계자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비호복합 렌탈을 처음 제안했을 때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있었다기보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떤 기술 데이터보다 더 강력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나라. 그것이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독특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나라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과 대중문화에 이어 이제는 끝까지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중동 사람으로서 한국의 이 저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UAE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그 답의 일부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박함에서 나오는 집중력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진정성입니다. 저는 지금도 방산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관계자들을 만나 무기 도입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미국을 추천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떤 나라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저는 반드시 한국을 선택지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이 UAE에서 보여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끔 아직도 한국 방산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국은 방산 전통이 짧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미국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비호복합 렌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줍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그들의 표정은 예외 없이 달라져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신뢰를 팔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달려와주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신뢰, 돈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나라라는 신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나라라는 신뢰를 말입니다. 중동에서 30년을 보낸 저 마르완 알카심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K방산의 전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놀라우셨다면 아직 반도 모르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놀란 K방산의 이야기는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